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처럼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근데 이제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김준일 대표님이 굉장히 격하게 장성철 소장님을 비난하시면서 참칭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발음하다가 참칭보수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한 글자 빼먹어봤거든요. 뭡니까? 참보수야. 오, 참보수 어때요? 저 진짜 보수예요, 저 정말. 진짜 보수. 네, 진짜 참보수. 그럼 지금부터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은 가라, 이원재가 최고다. 아니 그런데 제가 참칭보수라고 비난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참칭보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 탄압의 역사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 만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칭보수 왜 장성철이를 불러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나 그러면서 방송사에 공문 보내고 소송 걸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칭보수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좀 비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용돈이라도 좀 주시면서. 아니 김준일 평론가님 저기 방송 진행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축혀주는 멘트가 늦은 것 같아요. 원래 그럼요.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 공생해야죠, 공생. 저녁 때 네. 방송하시죠. 무슨 방송인지 말씀 좀. 예, 저기 CPBC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에 김준일의 뉴스 공감이라는 라디오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하는데 좀 약간 편안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시사도 다루는데 막 삼체, 과학 얘기도 다루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루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나오나요? 유튜브로도 나옵니다. 유튜브 예. CPBC 예. 들어가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김준일 평론가님 다른 데서 보니까 별칭을 얼굴 천재라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진실에서 가까운. 예. 그거 맞아요? 저는 네. 제가 얼굴 천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은 다들 그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보수 선생님 맞습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는 솔직히 못 들어봤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자칭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쇠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준일은 얼굴 천재다.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팩트를 항상 전하시는 분이니까 예. 팩트 천재 같은 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닙니다. 얼굴 천재가 얼굴 맞고요. 천재로. 콘텐츠 없이 오직 외모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참보수 장성철 선생님과 얼천 김준일 선생님과 함께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요거 안 다룰 수 없는데 지금 막 핫하네요. 조간신문 사설에 다 나왔는데 네. 검찰 인사가 나왔어요. 근데 기습 인사라는 평가가 있고 그런데 내용이 뭔지 김준일 평론가님 조금 설명해 주시고 우리 토론 좀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왜 기습 인사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9월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1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는데 1월 달에 넘어갔다라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대대적 인사를 하는 게 이렇게 선거에 불리하거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잠잠하다 보니 언제 그러면 박성재표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 이거는 박성재의 작품이 아니라 김주현 민정수석의 작품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교체를 한 거니까 작년 말이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은 지금 오자마자 6일 만에 지금 인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검찰 조직 관리, 조직 장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김주현의 작품이다. 그리고 결국은 용산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설 제목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김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중앙일보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동아일보 김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점점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송정호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과 1, 2, 3, 4차장이 인사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사를 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안 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4명을 다 갈았는데 핵심은 1차장하고 4차장이에요. 1차장이 명품백 수사를 했고요. 4차장이
이제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는데 두 사람 다 완전 좌천입니다. 한 명은 법무연수원으로 왔고 여기가 이제 유배지거든요. 1차장 같은 경우 법무연수원 뭐 기획조정실장인가 갔는데 사실상 좌천이라고 보면 되고 4차장도 수원고검 차장으로 갔는데 뭐 고검으로 가니까 뭔가 뭐 영정 같지만은 이것도 완전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원래 고검이 할 일이 없는 데거든요. 이제 물을 먹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성철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주장하시기를 이거는 김건희 수사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아침에 CBS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건희 수사하지 마. 인사다. 김건희 이렇게, 여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김건희 장성철 여사님. 소장님이 말씀하셨다. 그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실에서 김준일 대표가 저한테 하라고 시킨 거니까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 진짜 의도가 뭔지 참보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제 방송에서 다른 진보 패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 수사하지 마. 그런 이런 뜻이다. 식의 사인과 신호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준일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후임자를 임명 안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수사하지 마. 일단 다 대기.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고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를 용산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했고 싫어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인사할 때가 원래 아닌 건가요? 뭐, 이례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봄에 한 번, 아니 그러니까 1월 초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뭐 가을에 한 번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나 두 번 하거나 그런데 인사 수요가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총선 이후로 밀어놓은 거는 맞아요. 그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이후로 밀어놨는데 그러니까 인사 시점도 시점인데 아직 9월 달에 했으니까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애매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더 뭐 미루던지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이게 인사가 났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인사들도 있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과 1, 2, 3, 4, 4차장 그래서 1, 4차장을 다 날렸다라는 거 전보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거는 여권에서도 사실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T 익스프레스를 탔다.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어요. T? 예, 탄핵. 아, 예, 탄핵이라고 뭐 말은 안 했지만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탔다라는 거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뭐가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번 달 안에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야권에 굉장히 크게 생겼다. 그래서 그거의 국민적 지지를 굉장히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최상병 특검도 이렇게 굉장히 이런 여론이라면은 그 윤석열 검찰도 못 믿겠고 정부도 못 믿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강하게 좀 푸시를 하는 뭐 이런 효과가 생기겠죠.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권력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려는데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주는 게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오버랩 되는 거죠. 오늘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신 최은순 씨가 이제 석방 가석방. 출소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장모는 풀어주고 부인 수사는 못하게 이렇게 검찰 인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왜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들지 지금-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전에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잖아요. 한 일각에서는 특검을 막으려고 검찰이 나서서 뭐 미리 수사하고 있다 그랬는데 장성철 소장님 지난번에 아니라고 하셨고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담당하는 차장이 인사가 그렇죠. 나버린 거죠. 좌천 인사 나고 네. 공석이 돼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수사를 막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인식을 보여줬고. 뭐 정치적인 그런 공세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2020년도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해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때 왜 그랬냐? 그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당시 청와대를 조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수사 못하게 당시 담당 수사 검사들을 다 좌천시켜가지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상당히 충격적이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요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현재의 윤석열과 과거의 윤석열의 치열한 모순적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방금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도 있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했을 때 그때 팀장이었는데 부당한 외압에 항거를 해가지고 좌천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외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용을 했어. 그리고 지금 나 인사를 날려버렸어. 그러면은 도대체 과거에 정의로웠던 검사 윤석열, 정의로웠는지 안 정의로웠는지 어쨌든 그렇게 포장됐던 검사 윤석열과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그때의 검사가 지금의 정권을 보면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타격이 큽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이명박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원래 부패한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윤석열의 상징 자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의로운 검사였고 공정과 상식이었고 그런 건데, 본인이 최상병 이 사건에 외압 의혹이 있으면서 그거를 다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오직 가족만 보호하겠다,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월요일 낮에 대학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법무부 관리들을 싹 이때 교체를 했을 때 그때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낮에 대학살인데, 자, 이 대학살 끝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닉슨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예. 탄핵이요? 제가 탄핵이라고 꼭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사임했죠.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어요.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고, 그러니까 닉슨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닉슨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법무부에서 검찰이 이제 법무부죠, 거기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니까. 맞아요. 그들이 이제 수사를 죄어 들어오는데 법무부 라인을 다 날려버린 인사를 한 거다.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탄핵 예. 쪽으로 가다가 결국 탄핵 직전에 하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언론들이 파고들고,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딥스롯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고 야당의 공세가 있고 이제 증언자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은 이제 탄핵 직전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닉슨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사퇴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간다. 제가 제일 의문인 거는, 그러니까 닉슨은 이를테면 워터게이트면은 본인의 지위가 날린 거니까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는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불기소입니다. 지금 법리상 보면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그리고 대통령은 형사소추 안 돼, 이걸 가지고 해봤자 벌금형이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주범인 권오수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 김건희 여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느냐? 찐 사랑꾼이거나 내 가족은 단 한 명도 건드릴 수 없어라는 찐 사랑꾼이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뚝이 한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어서 다른 것까지 퍼져가지고 정권이 날아가겠구나라는 위기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왜 이렇게까지 하냐? 김대중 대통령이 아들들 김홍걸, 김호막 수사할 때 이렇게 검찰에다 날렸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노건평 형 수사할 때 이렇게 다 날렸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너무 좀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문재인 정권 때 당시 막 검사들 막 날리고 지휘부 날릴 때 제가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수사 못하게 하느냐.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4년 만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상당히 사실은 역사가 이제 퇴행하는 거 아니냐. 당시도 이제 보수적인 평론가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근데 사실 그런 여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봤을 때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장모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진짜.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고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의 대통령 지위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아니면 정말 김건희 여사 너무 사랑해가지고 입에도 뻥끗하지 마.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대통령 혼자가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은 실이 있고 권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정은 이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또는 향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권력 자체가 이렇게 뒤로 쭉 밀려서 탄핵까지 가는 지름길이 오히려 될 수 있다. 수사를 더 확대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입도 뻥끗 못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 정치할 거야라고 하면서 캠프를 구성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막 개사과 막 그러한 영상하고 사진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캠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큰일 났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또한 김건희 여사의 그 SNS 계정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가서 집안 상의 좀 하고 아주 그렇게 뭐 하지 뭐.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대통령이 참모들 모아놓고 야 뭐 우리 부인이 뭐 그냥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냥 냅둬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부인의 고집을 좀 꺾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때 처음 캠프 때부터 이제 참모들에게 주었던 인식과 신호라서 당시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분위기가 계속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참모들이 잘못했네요. 왜요? 건의를 해서 그렇잖아요. 조언을 해야 조언을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건의를 하고 그래? 불쾌하지 그럼. 아주 불쾌해.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그 없어요. 참모하고 그 정치인하고의 관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참모들은 그냥 계정을 막 뺏어버리던데. 그거는 대단한 권한과 신뢰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저 이제 국회에서 당대표 모실 때 당대표 설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믿어달라. 이게 잘못되면 제가 그냥 그만두고 나갈 테니까 이번 제 말 좀 따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대표도 고집을 꺾더라고요. 어른들을 최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저 제 말 안 들으면 저 그만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너 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아 이 새끼 말 되게 말 안 듣네 막 이러면은 그래 네가 한번 맡아서 한번 해봐 한번 믿어줄게 이제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움직임은 뭐 그럼 너 나가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여당이 다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이광재 의원 한번 출연하셨는데 옛날에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청와대 참모할 때 낮에 회의하다가 의견이 갈려가지고 엄청 싸웠는데 밤에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옳은 부분이 있었다.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 말대로 하는데 내가 얘기한 건 또 내가 얘기한 대로 또 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도 정리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대등하잖아요, 관계가. 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좀 수평적인 어떤 관계를 지향했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 에피소드도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철희 정무수석께서 이제 저번에 사석에서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 대통령한테 뭔가 쓴소리를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이 약간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거의 얘기를 안 해서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 본인은 아니고 다른 분이 엄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끊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본인 의지대로 했다고. 다 듣고, 끝까지 다 듣고 본인 의지대로 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듣기만 하셨는데. 하셨네. 듣기만 하셨죠. 근데 내가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까 야, 끝까지 듣는 게 어디야. 일단 경로를 안 하잖아. 경로를 안 하고 59분에 본인이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로 지도자는 큰 미덕이다. 어쨌든 내가 듣는 경청을 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 생각이 대통령이 듭니다. 경청을 하신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59분 말씀하시고 경로하시잖아요. 경청할 시간이 없을 요즘은 거예요. 경로보다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아, 뭐요? 불쾌감을. 아 불쾌감을. 경로는 요즘 안 하신다고 합니다. 화를 버럭 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면 화를 내는데 대통령이 버럭 내는 불쾌하면 안 되지. 아무 그래. 일도 하지 마. 그러면 그것도 이런 맞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T-익스프레스 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김준일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지율 최저잖아요, 사실. 23%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러다가 탄핵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또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하고는 전혀 별개로 만약에 검찰 인사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언론에 대해서 선방의 제재 이런 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도 맞아요.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런 거라면 그럼 지지율 포기하고 탄핵의 길로 가는 건가? 거기에 대한 탄핵은-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헌법과 법률을 뭘 위반을 했는데 탄핵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지율이 최저점을 기록해도 나는 어쨌든 대통령직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3년 동안 국정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와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국정 운영 잘하시고 협치하시고 가족과 관련된 것은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인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그런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긴다.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가족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야당과 협치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지지율이 낮아도 나는 그냥 내 권한 행사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신가? 예, 좀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확하게 이건 거죠. 지금의 최근에 지금 당과 정과 검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108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115석이지만은 이제 차기에 108석이잖아요. 8명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8명만 이탈 안 하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탄핵도 못하고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무력화, 국회에서 재의결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안 되고 그런 거니까 지금 방향성은 당에 대한 그립감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거고 지금 비대위원들 들어간 분들이 유상범, 전주혜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친윤들인 거고 뭐 성일종 의원도 사무총장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어떤 그동안의 친윤적인 주류하고 이제 같은 시각을 가졌고 정점식 이분이 정확하게 검사 출신이고요. 정확하게 당이 원하는 거, 보스가 원하는 거를 수행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정점식 의원이.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때 옛날에 고발사주 뭐 있을 때 뭐 법률위원장하고 뭐 그랬던 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가 하셨거든요. 그때 천하람 지금 당선자가 그때 위원이었어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쪽에 뭐 위에서 오더가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무리한 사람을 이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천하람이 반대합니다. 막 반대를 하면은 막 싸워. 그러다가 천하람이 이제 방송을 가야 된다고 해서 좀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거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한대요.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천하람 나가자마자 바로 표결 붙여가지고 바로 통과시키고 막 또 싸우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더를 이제 실천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천하람 측의 얘기니 정정식 의원께서 반론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당에 대한 그립감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도 찐윤을 안 칠 것이다. 검찰도 김주현, 민정수석으로 해가지고 18개 해가지고 지금 장악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된 건. 근데 균열이 안 새길까? 제가 가장 이제 이게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한번 행사할 때마다 지지율이 4%에서 5%포인트씩 빠질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민심은 그렇게 움직이 아니면은 이제 여당 의원들이 동요를 할 거라면 이게 지금은 20%대니까 그나마 버티는데 아무리 역대 최저라고 하더라도
그 역대 2주년 때 노태우 28, 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 박근혜 33, 문재인 47, 윤석열 24. 그래서 2주년 때 제일 낮아요 지금. 반토막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10%대로 떨어진다? 앞자가 1이 된다? 라고 하면은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동요할 거예요. 굉장히 동요를 할 것이고, 다른 차원인데, 거부권 행사하는 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한 4%포인트씩 빠질 거라 저는 그렇게 예언을 할게요. 당분간은 뭐 동요를 안 하겠죠. 왜냐면 선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대폭망이에요. 대폭망.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보다 더 크게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에서부터 대통령 이거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대통령과 거리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 탈당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혹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자회견 때 보니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다음에 민생과 경제가 중요한데 잘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기자회견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참보수 국민들이겠죠. 이분들은 기자회견이 아주 시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잘했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네, 퍼센티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소상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좀 인상이 좋아졌다, 이런 여론조사가 두어 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연령대로 보면요, 뭐 10대에서 50대까지 다 10%대예요. 그리고 보수에서도 50% 넘는 분들이 대통령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일부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아이 그래도 저 정도면 낫지, 못하지 않았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뭐 조금 뭐 지지율이 변동이 있다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국정 운영에 대한 지표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인가? 정당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대화, 타협, 협치는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과연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직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의 남은 3년의 임기도 그렇게 썩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24%의 지지율이 높은 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자회견 잘했다라고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으면은 지지율이 올라야죠. 지금 지난주 갤럽이 24였고 그 전에 2주 전에도 24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수회담이 있었고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는데도 24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보수층에서 미동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빠진, 실망했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리얼미터도 지금 최근 3주간 30.2, 30.3, 30.6. 그래서 이제 이거를 3주 연속 올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2주 연속 올랐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저는 이거 이제 조만간 5월 말 되면은 20%대로 떨어질 거다. 여기도 이제 ARS 조사도 뭐 그렇게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대통령이 계속 총선 민심을 잘 뭐 반영하겠다, 받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당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요일에 있었죠, 당정대 회의에서도 우리 민심을 잘 받들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은 그것과는 좀 상충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통령실의 빈자리, 수석, 비서관들, 이 빈자리는 낙선자들 위주로 다시 채워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안 바뀌는데, 총선 전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들이는데 뭐가 바뀌겠느냐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
지하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바닥에서 지하로 간다. 뭐 만약에 두 분 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 이제 좀 다당제고 뭐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인 선진국이라면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대연정 해가지고 야당 총리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각을 야당한테 뭐 반 주고 이러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막 여러 가지 꼬여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양쪽에 다 있고 이래서 협치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 몇 가지 나오는 얘기가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과 그 정치 체제 변화 요거를 같이 타협을 할 거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최상병 특검을 기화로 해서 탄핵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 나왔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두 분 그런 방식으로 중간에 뭔가 임기가 단축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같은 경우에는 정치 평론가들이나 분석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권력의 행사를 보면 상당히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3년의 임기를 단축해서 내가 2년만 할게. 이거는 대통령 머릿속에 없을 것 같고 3년 임기를 똘똘 채워가지고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탄핵이라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60%, 70%가 넘어야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고 또한 탄핵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은 민주당이 또 다른 안건을 가지고 또 탄핵을 시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말은 강하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히 많은 고려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은 임기 단축은 한 10% 정도 보고 있어요. 10% 아주 낮네요. 정도. 왜 10% 정도로 보고 있냐면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대통령들 중에서 민주화 이후로 아무도 못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개헌. 아무도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발의했지만은 그렇죠. 안 됐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됐을 때 여당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현저하게 본인의 그립감이 낮아졌을 때 뭐 이거의 가능성이 한 10% 정도 있다라고 보고 저는 탄핵 가능성을 전에는 한 10% 비슷하게 봤거든요. 지금은 한 30% 정도로 올라갔다. 탄핵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약한 고리가 최상병 특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보수 언론에서 열심히 뭔가를 취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탄핵 발의가 30이에요? 아니면 탄핵 발의해서 통과되는 데까지 30이에요? 그러니까 헌재까지 가는 거는 잘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나중에 저는 통과되는 것까지 한 30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러 약한 고리가 상당히 많아요. 왜 대통령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지가 정말로 찐 사랑꾼이어서만 그럴까? 정말로? 가정의 달이라니까. 가족의 달이. 사랑꾼이라서가 아니면 뭐. 예, 우리 윤서방께서 또 효도가 그 경찰 3개 중대 오늘 동원했다고 장모 최은수 씨 나오는데 혹시 불장사가 생길까봐 역시 진정한 찐 사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그거 말고 근데 예. 가정 때문이 아니라면 무슨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압수수색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어서. 네, 더 깊이는 못 들어가겠어.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안 그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건.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골이다라는 얘기가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실제 뭔가 내용이 정가에서도 있다.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제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 가운데 앉아있는 저도 위험해요. 막 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으니까 좀 다른 아니 아이템으로 산보수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 진실을 지키셔야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조선일보가 거의 한겨레하고 협업하다시피 하면서 사실 취재를 했고 조선일보가 사실 특종을 더 많이 했던 TV조선에서 처음에 뭐 트리거를 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진동 최순실 같은 경우에 보도를 했고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 보수 것 언론에서 같아요. 취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김준일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주셨네요.
제가 지금 쟁점되는 정책 이슈 두 가지만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이렇게 시간 다 돼가지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 두 분이 오시면. 자, 첫 번째로 전국민 25만 원 특별법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키겠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일단 여기 반헌법적이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부터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될지. 네. 반헌법적인지 아닌지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한 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다. 요즘 굉장히 많은 일들이 뉴 노멀이 돼가지고 이를테면 당대표가 다수당 당대표가 국회의장을 사실상 뽑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처분적 법률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은 법조 전문가들은 이거를 집행까지 하는 거 처분적 법률도 그 허용 폭이 있는데 돈을 뿌리는 거를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를 처분적 법률로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게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고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되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거는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또 반대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생 얘기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급한가? 25만 원이? 저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난맥상의 국정을 바로잡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지 지금 25만 원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좀 포장을 잘못한 것 같아요. 25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기본적으로 참 나쁜 발상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현금 살포하는 것은 가장 나쁜 정치고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자꾸 다수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 뒤에 또 30만 원 주자, 50만 원 주자 이러한 뭐 입법 사례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은 뭐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 권력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은 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 의지가 강한 것은 알겠는데 과연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것인지도 한번 민심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금을 주는 게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뭔가 해주는 것보다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장 소장님 한번 네, 이거 깊이 얘기해요. 한번 토론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급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처분적 법률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지급할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거는 조건적으로. 근데 이 처분적 법률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 내용 토론을 약간 조금 미뤄두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사실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는 맞으니까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전국을 좀 돌파를 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없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형식이라고 하지만 현금성 살포하는 것은 큰 효과도 없고 세금 낭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 계층별로 다 나눠놨어요. 코로나 지원금 뭐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50만 원 지원해드리고 이런 것은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정말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고 뭐 매달 몇 억씩 월급을 받는 분들에게까지 25만 원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한 의견 짧게. 레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언했어요. 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 호구인 줄 알아. 이게 부당거래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를 지금 제가 비튼 건데 대한민국 호구됐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3월 달에 이미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가지고 지금 나온 것도 굉장히 타이밍도 늦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하나는 기사가 삭제됐는데 비싸게 주고 팔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다가 그 기사가 삭제된 거 하나가 있고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뭐 우리 기업 부당 조치 땐 강력 대응인데 네이버 니들의 입장이 뭐야? 그걸 알려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이버의 협상력을 줄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뭡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꼼짝없이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이 아니 일본 정부가 저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 정부도 비슷하게 세게 나오고 네이버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좀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자 저희는 그러면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운신의 폭이 없잖아요. 왜 정부가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뭐 불쾌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좀 뭐 반일 프레임에 또 뭐 불쾌했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IT 기업들이 앞으로 해외 진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 다른 나라도 우리 한국 기업 그러니까 좀 진정성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참 무능력한 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초기 대응부터 지금의 대응까지 하나하나 우리 기업의 어떤 국익을 지키려는 모습이 아니다.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와 왜 우정을 나눠요? 왜 서로 신뢰한다면서요? 이런 거 해결해라고 양국 간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만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직이라는 어떤 이 직책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보여져요.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보호하고 다른 나라 가서 기업하는 사람들 또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무능력한 정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라 일본 국가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국민 개인정보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네,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데 감명했다. 대한민국도 일본만큼만 해주길 바라. 국가 정체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네이버 라인 문제는 조금 있다가 깊이 있게 전문가하고 같이 다시 다룰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정치는 경제다 코너 끝나고 나서 남아서 계속 들어주세요. 네이버 라인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단 목소리를 다 모아서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25만 원 국민 이 지원금 주는 거는 다음번에 한번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들이 다 달라서 깊이 있게 토론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정치는 경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외현 리드 나오는 날입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 들어왔어요, 비지? 아, 네. 네, 판교의 눈으로 전 세계의 가장 최첨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김회연 비인크립트 한국 일본 리드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판교에서 오셨나요? 네. 아, 멀죠. 여기 합정동인데. 지하철로 한 1시간 반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나와서 해주실 이야기는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네. 라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 네. 지금 일파만파예요. 2주 전에 우리가 다뤘고 그것과 유사한 미국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다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일 간의 정부 간의 문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 언론의 이슈가 됐습니다. 예, 뭐 정부 간의 일이 되는 거는 뭐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2주 전 방송 때 뭐 지금 나올 만한 이야기들은 상당한 부분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각 회사, 각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5월 3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5월 8일, 9일에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또 각각의 입장이 나왔고요. 5월 10일에 네이버가 그냥 전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우리 이렇다라고 또 입장을 내는 게 있었고 그날 우리 정부 과기부의 차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제 월요일에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라인 플러스 이제 그 라인 야후에 소속돼 있는 자회사 격인데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지금 맞게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긴 했는데 네. 간략하게 그거를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예, 뭐 그 지난 방송을 봐주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2주 전에 있습니다. 네, 4월 30날에 방송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쳐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50대 50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가지는 그런 구조로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2019년에 그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었었습니다만은 두 회사가 어떤 좀 새로운 일본에서 지배적인 인터넷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번 힘을 합쳤다 이런 얘기였고요. 뭐 오늘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2023년에 작년에 이제 그 라인 메신저에서 사고가 났죠, 두 차례. 8월과 11월에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일본의 이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를 모두 이제 관할하고 있는 부처 총무성에서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라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지도가 그 지분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해봐라. 네이버가 지금 50% 갖고 있는 지분을 검토해보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그 이전에 다른 해킹 사건, NTT 도코모라든지 페이스북이 일본에서 일으켰던 그 해킹 피해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으로 우리가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그때 근데 이미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라인이 데이터 관리가 좀 허술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용역이 뭐 하청과 하청을 거듭해서 용역이 가 있고 중국 그 개발자가 그 일본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사히 신문이 2021년에 이미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네이버 측에서 또 라인 쪽에서 이걸 대응을 하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은 났는데 크게 뭐 유출이 되거나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결론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뭐 거짓 진술 비슷한 문제도 있었고 또 약속을 좀 해놓고는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2023년에 있었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던 배경, 이 라인은 멀쩡하다, 전환은 안 되지만 라인은 멀쩡하다 이런 관점에서.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현지화를 테마로 해서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데서도 성공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기간 산업화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기업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었고, 주간문춘이라는 주간지에서 그런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AI 시대의 데이터 주권, 데이터가 각국에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각국 정부가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번 사태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러네요. 크게 보면 2011년에 라인이 생기고 일본의 1위 메신저가 이미 2019년에는 되어 있었는데 2019년부터 이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네요. 뭔가 경영권과 지분의 일부가 소프트뱅크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같이 공동 합작 회사를 만들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 유출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네이버가 쪽에서 받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게 지금 사실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2019년에 있었던 그 합병 자체를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시면은 글쎄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가 태어난 게 문제야라고는 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때는 나름 이제 선의가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꿈이 있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과정도 오늘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고, 데이터 보호주의까지 굉장히 이제 묵직한 주제인데요. 우선 지금 구체적으로는 라인이 일본에 넘어간대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소프트뱅크가 일본에 있는 라인이라는 서비스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대 50으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지분 구조에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좀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쪽에서 발표가 다 나오긴 했는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거든요. 한번 보시죠. 5월 3일에 네이버 실적 발표에서 최수연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정의를 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지분이 넘어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라인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했던 게 이제 5월 10일에 냈던 이제 네이버 입장문인데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탁 들어가 있으니까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하려는 건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공개를 못한다,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쪽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구체적이에요. 5월 8, 9일 제가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를 각각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인야후의 실적 발표에서 이데자와 타케시 대표는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네이버에 의존을 하기로 한 게 2019년 합병의 정신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독립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사회 구성을 변경을 하는데 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 CPO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라인 서비스의 아주 첫 초창기 뭐 창설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사회에서 빠져요. 물론 이제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2명 빼고 사외이사 2명을 집어넣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쪽, 일본 쪽 이사를 한 명씩 빼는 그런 작업이긴 했는데 신중호 CPO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 때는 미야카와 주니치 대표가
라인 야후 지분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다. 시한까지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네이버가 이거 좀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이버도 소극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네이버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해결을 하려는 입장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미야카와 대표가 A홀딩스 지금 저 라인야후라는 회사의 지주사인데요. A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면 보다 많은 선택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100%다 갖고 싶다. 매입하겠다는. 갖겠다는 건지 갖고 싶다는 건지 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다만 전제를 건 게 소프트뱅크의 현금 흐름 안에서 캐시플로우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지분을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뭐 날짜까지 못 박으면서 이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지분을 매입을 하려면 매각하는 쪽하고 매입하는 쪽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적 계약이니까. 네. 그러면 가격도 협상을 해야 되고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가져올지 또 맞습니다. 뭐 그 현금으로 다 주고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뭐 다른 회사 지분을 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날짜를 딱 박아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건가요? 단기간의 정의도 또 다를 수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행정지도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7월 1일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라인 야후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날짜를 제시한 걸로 행정지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한이 7월 1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 협상이 되면 되네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소프트뱅크가 이게 자금 여력이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안 좋다가 작년부터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AI 붐을 타고 그 네. ARM 주식 그 맞습니다. 지분 투자해 놓은 게 굉장히 가치가 올랐고 맞습니다. 또 그래서 올해는 일본에선 소프트뱅크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긴 한데 이것도 이제 모르는 일이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소프트뱅크가 경영 면에서 그만큼 자금 조달을 할 여력은 있는지 이게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라인 야후의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네이버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상장 기업은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네, 지주사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그러면 건데. 추정한 거겠죠. 그 정도 가치가 추정한 게 있을 그 거라고. 정도로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고 거기에 경영권을 일부 인정하는 그런 프리미엄까지 계산하면 한 10조 원까지는 네이버가 다 판다면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소프트뱅크가 그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10조 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나온 얘기가 소프트뱅크가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서 AI 분야에 우리 돈으로 환산한 88조 원 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큰 숫자라서 이게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 샘 알트만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뭐 무슨 7조 달러를 펀딩하겠다고 한 거와 비슷한 이 감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래 투자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좀 두고 보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 라인하고 야후재팬 합병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 모든 일이 좀 내재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제가 심증이 계속 들어서. 예, 그때 뭐 뭔가 지난 방송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속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아니요,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기보다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과기부에서 아까 차관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 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를 해왔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차관이 직접 네이버를 만나면서까지 지금 이제 그동안 네이버와 여러 가지 소통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이제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라인 야후 이게
잘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서 지분 매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에 왜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병을 했나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두 회사가 출혈하면서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경쟁사였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라인은 메신저잖아요. 야후재팬은 그 포털 포털이죠, 사이트. 포털이고 그럼 겹치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경쟁을 했느냐? 페이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네이버 경쟁을 페이, 카카오 페이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가 캐시리스 사회로 가겠다,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로 가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26년까지인데 후년이죠 이제. 근데 뭐 2019년 시점에서 보면 7년 내로 현금 결제 비중을 낮추겠다 이런 뭐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도 하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도 라인도 각각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페이 서비스가. 그 소프트뱅크는 페이페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라인은 라인페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이 페이페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승부수를 겁니다. 2018년 12월에 100억 엔을 줘버리자. 준다는 게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100엔 아게짜오 캠페인이라고 100억 엔 한도로 페이페이 결제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을 해준 서비스. 아, 이용자한테. 사용자들한테? 네, 이용자한테 바로 준다. 와, 엄청 좋았겠다. 화끈하죠. 100억 엔이면 100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1000억 원을 뿌린 거예요. 10일 만에 이 100억 엔이 소진이 됩니다. 와, 그래서 페이페이가 이런 마케팅을 2번, 3번 합니다. 우리 수천억 원을 썼다는 460억 엔을 투입을 했습니다. 와, 라인페이 질 수 없죠. 네. 라인페이 그때 이제 레이와라고 새로운 연호가 발표가 네, 됐었죠. 네. 레이와 축하합니다. 모두에게 줄게 300억 엔 축제. 더 키웠네요. 100억 엔, 생이야겠죠. 100억 엔 주는 거를 300억 엔으로 맞받아친 거예요. 쓰기만 하면은 1인당 100엔, 1000엔씩 지급하는 그런.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결제하면은 그렇죠.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라쿠텐하고 오리가미라는 서비스가 이제 뭐 고만고만하게 1, 2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캠페인 기간 거치면서 페이페이 1등, 라인페이 2등. 아, 순위가 완전히 다. 서열이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1, 2위가 너무 확고하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두 회사가 좀 많이 피를 흘렸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는 돈을 주머니에 있는 걸 뿌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서 조달했다고 뿌렸을 이게 테니까. 출혈 경쟁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자금력을 소진을 하면은 빚 많이 늘었겠다. 구글이나 위챗이나 뭐 다른 글로벌 서비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제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혜진 창업자와 손정희 회장이 아시아 시장까지 좀 나가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하는 일본의 서비스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네요. 그렇죠. 그 합병은. 적과의 동심입니다. 뭐 분위기 좋아서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네요. 아니죠. 지분은 50대 50. 그러니까 적과의 동심이니까 50대 50으로 해야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회 5명 중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 소프트뱅크. 이거는 라인이 그동안 일본 국적이냐 아니냐 논란을 받아왔던 그게 영향을 좀 줬습니다. 라인에서 그 문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갖는 걸로. 대신에 라인은 네이버는 기술 개발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2019년에 합병하면서 소프트뱅크가 경영권 가져갔다는 거네요. 3대 2니까 뭐 결국 이사회 안에서의 의결을 하면 소프트뱅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져가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이번에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지분을 가져가고 기술 개발권을 그렇죠. 가져가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기술 개발권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는데 뭐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게 그 표현 때문에 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 개발권이라는 게 네이버 계열사한테 용역을 주는 걸 이제 용인을 하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기술을 왜 네이버한테 맡기냐. 일본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뼈 아픈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충분한 인재가 없다.
일본 입장에서 뼈 아픈 문장이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문장이냐면은 2021년에 제가 이제 아사히 신문이 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씀을 네네.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네. 당시에 위법 사항이 없다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라인의 영향력이 너무 이미 커진 데다가 일본에서 충분한 인재가 일본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라인 관계자가 합니다.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네이버 라인 쪽에서 기술개발권을 갖고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갖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됐던 거죠. 지금 5년 전 아사히 신문까지 찾아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 페이페이, 라인페이가 그러면 이제 합쳐졌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이 한 7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독점 기업이 됐네요. 성공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합병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작업이고 다음 카카오가 합병한 사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네네네네. 그거 한쪽이 비슷한 사라져요. 형태네요. 그러네. 한쪽이 사라지죠. 한쪽이 지금 사라져요. 카카오만 남은 거잖아요. 네. 원래는 다음도 큰 포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치면서 원래는 뭐 이커머스를 어떻게 양쪽 다 이커머스가 약간씩 있었는데 이 소프트뱅크가 약간 더 셌고 라인은 이제 뭔가 스마트 스토어 형식으로 카카오에서 우리 많이 보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 됐어요. 라인 쪽이 거의 뭐 접다시피 됐어요. 소프트뱅크가 살아남고 페이페이, 라인페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페이가 지금 시장 점유율 70% 서비스가 됐습니다. 라인페이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라인이 인터넷 은행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소프트뱅크에서 이거를 압박을 해가지고 접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가는 기술 갖고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CPO가 라인 쪽에 갖는 거잖아요. CPO. 예, 네네네. 예. 근데 그러면은 상품과 서비스는 라인 쪽에서 가져갈 것 같은데 상품과 서비스가 전부 다 지금 소프트뱅크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라인이 브랜드를 좀 없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불일치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은 줄어들고 시너지 효과는 강력해지는 게 합병의 어떤 방정식일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라인 야후에서 나온 조직 개편 통합안이 얼마 전에 우리 국내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경영 통합을 결정하고 4년 만에 나온 어떤 장기적인 계획인 건데 라인 메신저, 야후재팬 포탈, 페이페이, 제트파이낸셜, 조조 이렇게 보면은 메신저, 포털, 페이, 금융, 쇼핑 이렇게 5개를 큰 축으로 세우고 일본의 대표 슈퍼앱으로 만든다 이런 구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트파이낸셜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뭐 대출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그룹까지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가는데 새로운 사업 영역을 이렇게 발표하는 어떤 확정 짓는 그런 단계까지는 넘어갔는데 이제 지분 구조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라인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네이버를 좀 응원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이버 라인이 점점 뭔가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나? 근데 또 라인이 지배적인 메신저인 건 맞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이 뭐 라인 거버먼트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라인 닥터도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공한 어떤 여러 서비스들을 라인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거나 서비스 받거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도 라인 닥터로. 메신저 1위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그 라인은 여전히 이제 메신저에서는 1위인데 새로운 걸 지금 시도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됐구나 하는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좀 지배 구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면서 이게 만약에 진짜 아까 그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얘기들, 네이버에서 나온 얘기들이 맞다면 그래서 정말 지분을 넘기는 쪽으로 가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갖는 쪽으로 간다면 이건 이어져 온 흐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죠. 제 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자면 2019년에 합병을 하기 위한 출혈 경쟁을 시작할 때 소프트뱅크는 이미 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돈을 다 퍼부어서 경쟁을 하면 당연히 저쪽에서 맞다이 요즘 유행어로 맞다이 나올 거고 그럼 둘 다 적자폭이 커질 거니까 저쪽은 우리보다 자금력이 적으니까 못 견딜 거고 그럼 합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쭉쭉쭉 이렇게 경영권과 지분을 거둬들이면서 우리는 메신저와 포털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금융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그룹으로 키워나간다. 이런 그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일본 정부도 그러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역시 거의 내 어깨에 서보신 분이라 시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범부인 저로서는 네이버가 진짜 팔 거냐 이런 생각부터 먼저 진짜 팔 들게 됩니다. 건가? 예. 좋아요.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제- 근데 진짜로 파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그렇죠. 이제 최근 발언을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경영을 통해서 기대했던 시너지는 별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한테 AI 개발하라고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네네네. 430억 원인가 네, 뭐 그 네. 정도 그럼 되죠. 이제 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냥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다가 보호주의 경향이 지금 이제 막 생기고 있는데 이 AI 시대에 그럼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팔 수 있을 때 팔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돈 받을 수 있을 때. 어차피 버텨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도 뭐 1억 명 가까운 이용자가 있지만 일본 외에도 1억 명 넘는 이용자가 있고 또 이게 동맹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팔았다가는 잘못 팔면은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뱅크가 그만한 자금력이 있냐 아까 잠깐 드렸던 그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다면 진짜 판다면 얼마나 팔 것인가? 지금 얼마 5대 판다, 5인데 진짜. 10조 원을 받고 파는 건가? 그렇죠. 아니, 지금 상황이 10조 원을 이렇게 갖고 다 됐으니까. 파냐? 아니면 뭐 의사결정의 이로운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3분의 2 확보하려면 15% 정도 팔면 되잖아요. 그렇지. 15%를 판다면 뭐 어떻게 팔 거냐? 아니면 좀 복잡해요. 소프트뱅크가 그 50대 50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지금 소프트뱅크가 50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42.25예요. 그리고 네이버의 자회사인 제이허브라는 일본 회사, 네. 투자 회사인데요. 여기가 7.75%를 갖고 있습니다. 아, 요 7.75%를 넘기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한 주라도 넘어가면은 이게 뭐 지배구조는 소프트뱅크가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걸로 이제 그 구조가 재편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초거대 언어 모델 맞습니다. AI 개발을 위해서 챗 GPT에 맞서는 뭐 AI 개발하겠다. 네. 개발해놨죠. 그래서 네.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 반도체 칩 사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최대한 값을 잘 받고 팔려고 할 가능성이 또 있겠는데요. 뭐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이제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내렸을 때 일본 쪽이 일본 총무성이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회사한테 지분 구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업이 그거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럴- 그거에 맞서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럴 때는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이 원하는 소리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입장은 네이버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느라고 그동안 지금 뭐 좀 시간이 걸렸다.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행정 지도에 진짜로 지분 매각하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네이버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이버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좀 배제하고 저쪽에서 정부 조치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도 정부 조치로 자유무역주의 질서에 기반해서 또 정부가 기업에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강하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5월 10일에 그 과기부 차관 브리핑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상한 문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차관께서. 뭐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으로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 무슨 말이? 누구한테 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지금? 뭐 네이버한테 오해했다는 건가? 그 아니면 기자들이 뭐, 이걸 가지고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인가? 기자들이 이거 계속 물어봐요.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서야 세 번째 물어보니까는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게 이제 괄호 열고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국민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했는데 딱 떨어지게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다 그냥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걸 보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모든 뉴스에 딱 그 부분이 나갔을 거고 그다음 기사에 다음날 신문 기사도 그렇게 나갔을 거고 인터넷에도 그렇게 기사가 나갔을 텐데 그런 기사가 안 보였죠. 못 보셨죠? 못 봤죠. 일본 정부의 유감, 우리 정부 정확하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라인야후 관련해 우리 정부 유감 이게 안 나오잖아요. 뭔가 좀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일본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외교부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일본은 언론도 정부랑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언론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못할 거 없죠. 만약에 전쟁 그렇죠. 중이고 이러면은 언론이 뭐 우리 군이 저기까지 갔다 뭐 이런 거 보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보도를 할 텐데. 근데 원팀이 되려면은 언론과 국민을 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줘야 되는데 뭐 보도를 제한을 걸고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고 단지 그냥 차관이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하는 구조였는데 정부한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 근데 이게 뭐 한 팀이 되려고 그래도 뭘로 한 팀이 돼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보가 근데 사실 전략을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지 뭐 언론이든 뭐 저기 다른 비즈니스 하는 네이버 쪽이든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어쩜 뭐 그 전부터 데이터 이 주권 그리고 이제 포털이나 금융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여기가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일본 기업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소프트뱅크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막 거들고 있는데 거기 같이 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이버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돈이 되면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권에서 주로 야당에서 지금 뭐 굉장히 반일 어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라인이 그동안 해왔던 전략은 현지화였거든요. 예. 한국색을 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서비스가 일본에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하는 서비스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그런 발언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교에 있는 네이버에게 그런 발언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판교의 말씀이시네요. 지평선입니다. 네. 판교의 지평선인데요. 오늘 이게 몇 가지 더 나눌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대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요거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판교 주민의 입장에서, 판교에 있는 네이버 같은 이제 혁신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외연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하고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수요일에 휴일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볍잖아요. 그렇죠? 내일 휴일이라서 하루 쉬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12시 30분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네, 내일 잘 쉬시고 목요일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